장중이가 갑자기 술에 취해 유리잔을 던졌습니다. 곽태성의 거짓 증언. 스트레스로 인한 자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뒤바뀐 가해자와 피해자. 제 딸을 30년 넘게 키웠는데 자해할 아이가 아니에요. 장영숙의 절규. 세준아, 내가 보고도 못 막은 게 오빠냐? 어머니의 통곡 섞인 호통.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겠어. 육해공 장군 삼형제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과연 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새벽 5시 반 기상 나팔이 의무대 막사를 가득 채우자 장하은 중위는 다른 간부들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34살 육군 의무대 행정장교로 근무한 지 벌써 3년째. 하은은 항상 이른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없는 조용한 집무실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오늘도 무사히만 지나가길. 하은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제 미처 정리하지 못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부대원들의 건강검진 결과, 의료장비 점검 보고서, 다음 주 응급처치, 교육계획서까지.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상급자들 사이에서는 외윤의 강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8시가 되자 동료 장교들이 하나둘씩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곽태성 대위의 존재감이 유독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은보다 2살 어리지만 계급이 높은 그는 최근 들어 하은을 노골적으로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장중이는 참 조용하시네요. 곽태성이 커피를 마시며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회식 때도 별로 말이 없고 혹시 우리랑 어울리기 싫으신 건 아니겠죠? 하은은 잠깐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지만 특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변명할 필요도 없고 오해를 풀려고 애쓸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장군 동생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은 격이 다르겠죠. 곽태성의 말에 동료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하은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저중이님 장군 동생이래요. 어쩐지. 그래서 그렇게 당당한 건가? 빽 믿고 깝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친절한 척하면서. 하은의 젓가락질이 잠시 멈췄습니다. 형들이 모두 군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하은은 복도에서 선배인 박여중이와 마주쳤습니다. 하은아, 오늘 회식 있다면서? 준비됐어? 네, 그런데. 박여중이가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은아, 선배가 조언 하나 해줄까? 회식 자리에서는 적당히 맞춰주는 게 좋아. 너무 딱딱하게 굴면. 무슨 뜻이에요? 그냥 농담 정도는 웃어넘기고 술도 조금은 마시고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그래야 해. 하은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 그런 게 꼭 필요한가요? 하은아, 이상과 현실은 달라. 나도 처음에는 너처럼 생각했는데 군대는 위계 질서가 엄격한 곳이야. 특히 우리 같은 여자 장교들은 더 조심해야 하고. 그때 지나가던 다른 남자 중위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여자니까 좀 더 부드럽게 처신해야죠. 너무 각 세우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하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일인 양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답답했습니다. 첫째 장세준은 육군 소장, 둘째 장도연은 해군 첩보부 준장, 셋째 장민혁은 공군 특임준장. 하지만 그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거나 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러웠고
누구에게도 누가 되지 않으려고 늘 노력해왔습니다. 오후 4시 하은이 의료장비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곽태성이 그녀의 책상 앞으로 다가와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장중희, 이 보고서 좀 부실한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부실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요. 다시 작성해 주세요. 하은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2번째 검토까지 마친 완벽한 보고서였는데 곽태성은 트집을 잡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 하은이 화장실에 가는 길에 복도 게시판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성희롱 고충 상담실 운영 안내라는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담 시간 평일 오후 2시 5시, 익명 신고 가능. 하은은 잠시 포스터를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최근 곽태성의 행동들이 선을 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도 없고 혹시 일이 커져서 부대 분위기가 나빠질까봐 망설여졌습니다. 하은중이님? 뒤에서 동기인 이중희가 다가왔습니다. 아, 이중희. 너도 고충 상담실 있는 거 알고 있었어? 네, 알죠. 왜요? 혹시? 하은이 주변을 둘러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곽 대위님이 요즘 좀 부담스러우시지 않아? 이중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느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뭔가 한 건 아니라서. 맞아. 애매한 선에서 그냥 참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상담받아 보는 게 어때요? 일단 알아보기라도. 하은이 다시 포스터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좀 더 지켜보자. 괜히 문제 만들고 싶지 않아. 그 순간 곽태성이 복도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대화를 멈추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5시 업무를 정리하던 하은에게 곽태성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장중희, 오늘 의무대 전체 회식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참석하시겠어요? 아니면 또 바쁘다고 하실 건가요? 곽태성의 말투에는 은근한 압박감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하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난 몇 번의 회식에서 겪었던 불쾌한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참석하겠습니다. 좋네요. 저녁 7시에 부대 앞 행복한 식당에서 뵙시다. 그런데 장중희, 곽태성이 한 걸음 더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혹시 장군 동생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 받으려는 건 아니죠? 군대에서는 그런 거 통하지 않으니까요. 하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오늘 회식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분위기 띄워주세요. 너무 조용하면 다른 사람들도 불편해하거든요. 기숙사로 돌아온 하은은 거울 앞에 서서 지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회식 자리가 두려워졌습니다. 술에 취한 선후배들이 던지는 성희롱성 농담들, 그리고 그것을 웃어넘겨야 하는 분위기. 거절하면 융통성 없다는 소리를 듣고 참으면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들. 하은은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께 문자를 보내려다가 멈췄습니다. 교장으로 은퇴하신 장영숙 어머니는 늘 하은아, 너는 올곧게만 살아라.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도 너만은 깨끗하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 말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하은은 문득 형들 생각이 났습니다. 세준 형은 항상 하은아, 군대에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고 했지만 하은은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내고 싶었고 형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언젠간 바뀌겠지. 모든 게 좋아질 거야.
하은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군복을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보려 했지만 어쩐지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시계는 오후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곧 회식 시간이었습니다. 하은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거울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만 무사히 넘기면 내일은 또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하루가 그녀 인생의 마지막 평범한 날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몇 시간 후 그녀를 지켜줄 육해공 장군 삼형제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말입니다. 저녁 7시 부대 앞 행복한 식당은 이미 의무대 간부들과 부사관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은이 들어서자 곽태성이 손을 흔들며 자신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장중이, 여기 앉으세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옆에서 모셔드리겠습니다. 하은은 내심 불편했지만 거절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곽태성이 소주병을 들고 하은의 잔에 술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꼭 취하셔야 해요. 평소에 너무 딱딱하시거든요. 죄송하지만 저는 술을 잘 못 마십니다. 에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군인이 술도 못 마시면 어떻게 해요? 장군 집안 딸인데 이 정도도 못 하시겠어요? 주변 동료들이 하나둘씩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장중희님, 오늘만큼은 좀 마셔주세요. 분위기 좀 띄워주세요. 너무 조용하시면 재미없어요. 분위기는 점점 하은을 향한 압박으로 치달았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나자 분위기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한 간부가 하은을 향해 말했습니다. 장중희님, 왜 이렇게 경직되어 있어요? 좀 더 편하게 해요. 그러게요. 다른 여자 장교들은 다 잘 어울리는데. 곽태성이 거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위계 질서가 중요해요. 선배들이 친근하게 대해주는 건데 너무 선을 그으면 안 되죠.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아, 조직 생활이란 게 그런 거지. 적당히 융통성을 발휘해야지. 너무 고지식하면 나중에 고립될 수도 있어. 하은은 사면 초가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거절하면 융통성 없는 사람, 받아들이면 더 심해질 상황. 어떻게 해도 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대위가 말했습니다. 장중희님, 여기서는 모두가 가족 같은 사이예요. 너무 형식적으로 굴지 마세요. 그래요, 우리가 뭐 나쁜 의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때 곽태성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설마 장군 동생이라고 해서 우리랑 격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하은은 어쩔 수 없이 작은 잔을 들고 조금씩 마셨지만 곽태성은 계속해서 술을 권했습니다.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면서 하은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분위기가 노골적으로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한 간부들이 하나둘씩 선을 넘는 농담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중희,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장군 동생이니까 선택의 폭이 넓겠네요. 미인은 역시 달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상대도 안 해주시겠죠? 그런데 정말 예쁘시네요. 평소에는 군복 때문에 몰랐는데. 하은은 점점 불편해졌지만 애써 웃으며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곽태성의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장중희, 오늘 왜 이렇게 딱딱해요? 좀 더 친근하게 지내요. 저도 나름 선배인데. 곽태성이 하은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하자 하은은 재빠르게 몸을 피했습니다. 곽 대위님, 그만해 주세요. 뭘 그만해요? 저는 그냥 친근하게 대하는 건데. 혹시 저를 무시하는 건 아니겠죠? 장군 동생이라고 해서? 분위기가 급격히 싸늘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눈치를 보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은 곽태성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장중희님도 좀 융통성을 발휘하세요. 대위님이 친근하게 대하시는 건데 왜 그렇게 경계하세요? 하은은 사면초가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단지 선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선을 지킨다고요? 곽태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술기운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장군 동생이라고 아주 유세네요. 여기서는 제가 선배인데 감히 저한테 선을 지키자고요? 술에 취한 곽태성의 말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아무도 하은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곽 대위님,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오해라고요? 그럼 어떤 뜻이에요? 지금 나를 가르치려는 거예요? 곽태성이 탁자를 세게 치자 술잔이 넘어졌습니다.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까지 시선을 돌렸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우리를 무시했는지 아니? 장군 집안 딸이라고 해서 우리가 만만해 보여요? 하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야, 장하은.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데 어디 가려고 해? 곽태성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하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일찍 들어가야 해서. 거짓말하지 마. 나보다 계급 낮은 주제에 뭘 그렇게 잘난 척해. 오늘 여기서 정리하고 가자. 하은은 더 이상 머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식당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곽태성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아, 내가 말하는데 어디가? 오늘 확실히 가르쳐 줄 거야. 식당 뒤편 어두운 창고 근처에서 곽태성이 하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곽 대위님, 놓아주세요. 아픕니다. 아프다고? 평소에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무시했잖아. 장군 동생이라고 뭘 그렇게 잘난 척이야? 곽태성의 눈에는 술기운과 함께 위험한 광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도망치려 했지만 곽태성이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놓아주세요. 싫다고 했습니다. 싫다고? 내가 지금까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하지 않아? 오늘은 제대로 가르쳐 줄 거야. 하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지만 어두운 창고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식당에서는 여전히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나요? 하은의 절규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하은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은아, 너는 올곧게만 살아라. 그리고 형들의 얼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세준 형의 따뜻한 미소, 도연 형의 든든한 어깨, 민혁 형의 장난스러운 웃음.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구해줄 수 없었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하은의 마지막 비명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의무실 침대에서 발견된 하은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얼굴과 몸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고 특히 눈 주변이 심하게 부어올라 제대로 뜰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빠들한테 알리지 말아주세요. 나 군인으로 끝내고 싶어요. 하은의 떨리는 목소리가 의무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미 그녀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오전 9시
의무대 대대장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곽태성은 깔끔하게 정돈된 군복을 입고 침착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어젯밤 장하은 중위가 의무실에서 발견된 사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곽태성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회식 도중 장중위가 갑자기 감정적으로 변하면서 상급자인 저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대대장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폭언이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 곽 대위는 무능하다. 계급만 높지 실력은 없다는 식의 발언을 동료들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따로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곽태성이 잠시 말을 멈추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중위가 갑자기 술에 취해 유리잔을 집어들더니 저를 향해 던졌습니다. 다행히 피했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이 넘어지면서 다쳤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간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곽태성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사실 평소에도 장중위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혼자 중얼거리거나 업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감정 조절을 못하는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 징후가 있었다고? 네, 그래서 동료들과 상의해 봤는데 모두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군요. 김중희, 박중희도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김중희와 박중희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곽태성에게 미리 입맞춤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오전 10시 군 병원에서는 하은에 대한 정밀 검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담당 군의관은 하은의 상태를 보고 충격을 받았지만 곧이어 전달받은 사건 경위서를 보고는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장중희님, 진단 결과 망막에 심각한 출혈이 있습니다. 시력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은은 붕대로 감긴 눈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젯밤 일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시나요? 무슨 뜻입니까? 군의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중희님이 스트레스로 인해 자해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해라고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물론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장중희 님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했다고. 하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육군 인사참모부에서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일과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은의 사건에 대한 어떤 보고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의무대에서는 내부 징계 사안으로 처리하겠다고 연락했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곽태성은 동료들을 하나씩 불러 입단속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우리 부대 전체가 문제가 됩니다. 특히 장중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시죠? 자칫하면 우리 모두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장중희 님이 그런 일을 했을까요? 한중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걸 어떻게 의심하세요? 평소에도 이상한 행동 많이 했잖아요. 혼자 중얼거리고 우리랑 어울리려 하지도 않고. 그건 그렇지만 여러분도 장중희 때문에 불편했던 적 있잖아요. 장군 동생이라고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 이번 기회에 정리되는 게 오히려 잘된 일 아닐까요? 저녁 무렵 부대 내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하은 중위가 상급자한테 폭행했대요. 진짜요? 그래서 징계받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나 봐요. 평소에도 좀 이상했잖아요. 장군 동생이라고 해서 우쭐했나 보네요. 병사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돌았습니다. 진실은 점점 왜곡되고 있었습니다. 밤 9시 곽태성은 자신의 숙소에서 동료 대위 한 명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형,
정말 괜찮을까요? 나중에 문제되면 어떻게 하죠? 뭔 소리야. 이미 다 정리됐어. 목격자 진술도 다 받았고, 의료진도 자해 가능성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장중이 집안이 그래서 더 완벽하게 해야 하는 거야. 만약 진실이 밝혀지면 우리가 장군 가문과 맞서야 한다고? 차라리 지금처럼 장중이 자신의 문제로 만드는 게 낫지. 곽태성이 소주잔을 들이켰습니다. 게다가 누가 믿겠어? 성실하고 모범적인 대위가 후배 중위를 폭행했다고? 오히려 스트레스 받은 중위가 상급자한테 덤벼들었다는 게 더 그럴듯하잖아. 그 시각 의무실에서는 하은이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붕대로 감긴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은은 천천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형들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차마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로 형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 정말 잘못한 게 있을까? 그 다음날 오후 군의관이 하은의 상태를 재검진하러 왔을 때였습니다. 간호병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하은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군의관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하은은 주변을 살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상처, 정말 자해로 보이시나요? 군의관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보고서에는 선생님도 의사시잖아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가요? 군의관이 잠시 망설이다가 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자해 상처 패턴과는 다릅니다.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으로 보이는데 그럼 왜 보고서에는 저도 위에서 지시한 대로 써야 해서.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곽태성과 관련 간부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녹음 앱을 켰습니다. 하지만 곽태성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간호병이 하은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중위님, 회복에 집중하셔야죠. 휴대폰은 잠시 맡아두겠습니다. 아니에요, 제 것이. 의료진 지시입니다. 곽태성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장중희님, 몸이 아픈데 괜한 걱정은 하지 마세요. 모든 게 잘 처리될 테니까. 하은은 자신의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기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군의관과 눈을 마주치며 무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만이라도 진실을 기억해 주세요. 군의관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신호가 하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은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곽태성의 말처럼 평소에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하은은 몰랐습니다. 이미 진실을 찾기 위한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육해공 장군 삼형제의 무서운 힘이 드러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흘이 지난 후 장영숙은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은의 동기였던 이중희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심스럽게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하은이 상태 어떤지 아시나요? 며칠째 연락이 안 되어서. 무슨 소리예요? 하은이가 왜 연락이 안 된다는 거죠?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중희는 어머니가 아직 모르고 계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하은이가 사고를 당했어요. 지금 군 병원에. 장영숙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1시간 후 장영숙은 군 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7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교장으로 근무했던 당당함이 여전했지만 지금은 그저 딸이 걱정되는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의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장영숙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하은의 얼굴은 온통 붕대로 감겨 있었고 팔과 목에는 선명한 멍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은아, 내 딸. 장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은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하은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니? 왜 이렇게 됐어? 하은은 대답을 주저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고였어요. 회식 중에 제가 실수해서. 실수라고? 이게 실수로 생긴 상처야? 장영숙은 교장으로 수십 년간 근무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봐왔습니다. 폭력의 흔적이 어떤 것인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은아,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담당 의사는 어디 있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들어봐야겠어. 장영숙이 의무실을 나서려는 순간 하은이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오빠들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제가 처리할 수 있어요. 처리한다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이니? 담당 군의관을 만난 장영숙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망막 출혈로 인한 실명 위험이 있다고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다만 스트레스로 인한 자해 가능성도. 자해라고요? 장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딸을 30년 넘게 키웠는데 자해할 아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목격자? 누구 말입니까? 장영숙은 즉시 부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곽태성과 다른 간부들은 이미 입을 맞춘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장중희님이 그런 행동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 행동이라니요?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져서 저한테 폭언을 하고 유리잔을 던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치신 것 같아요. 장영숙은 곽태성의 말을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이 언제 그런 아이였나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님, 저희도 증거가 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모두 봤어요. 그날 밤 장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상처 입은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가 났던 것은 모든 것이 하은의 잘못으로 둔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틀 후 장영숙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첫째 아들 장세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준아, 엄마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하은이가 큰일 났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은이가 어떻게 됐는데요? 눈이 멀었어. 누군가가 우리 하은이를 때렸는데 부대에서는 하은이가 잘못했다고 해. 장세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정확히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장영숙은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은의 상처, 부대의 태도, 그리고 조작된 것 같은 진술들까지. 세준아, 내가 보고도 못 막은 게 오빠냐? 하은이가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 장세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장세준은 즉시 군 내부망에 접속했습니다. 육군 소장의 권한으로 하은의 사건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보고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상하다. 이 정도 사건이 보고되지 않을 리 없는데. 장세준은 더 깊이 조사해 봤습니다. 그제야 의무대에서 내부 징계 사안으로 처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부 징계, 망막 출혈까지 생긴 사건을 내부 징계로 분노가 치솟았지만 장세준은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하은에게 피해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장세준은 둘째 동생 장도연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연아, 급한 일이 생겼다. 하은이 문제인데. 하은이가 뭐? 누군가가 하은이를 폭행했어. 그런데 부대에서는 하은이가 상급자를 폭행했다고 조작하고 있다. 전화기 너머로 장도연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정말인가요? 어머니가 직접 보셨어. 하은이 눈이 거의 멀 뻔했다고. 그 개새끼들이. 도연아, 지금부터 이 일은 공식 경로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겠어. 장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형, 저는 이미 준비됐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 순간부터 육해공 장군 삼형제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장세준의 집무실에는 긴급 소집된 참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는 평상시와 달랐습니다. 장세준의 표정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참모장, 의무대 관련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해 보세요. 특히 최근 일주일간의 모든 보고서를 빠짐없이. 소장님, 무슨 특별한 일이? 묻지 말고 지시대로 하세요. 그리고 이 건은 최고 기밀로 처리합니다. 한편 해군 첩보부에서는 장도연이 직속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부터 특별 임무를 부여합니다. 육군 의무대에서 발생한 사건을 재조사해야 합니다. 준장님, 육군 사안을 저희가 개입해도 됩니까? 내가 하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장도연은 첩보부의 최신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가동시켰습니다.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고 통신 기록을 추적하는 것은 그들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준장님, 의무대 내부 서버에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해? 일주일 전 회식 당일의 보안 카메라 영상이 모두 삭제되어 있습니다. 다만 뭐? 백업 서버에는 일부 데이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즉시 복구 작업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의무대 주변 모든 상가의 보안 카메라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시각 공군 특임부대에서는 장민혁이 헌병대장을 호출했습니다. 대령, 긴급 훈련을 실시합니다. 무슨 훈련입니까? 민간 민원 대응 훈련입니다. 의무대를 목표로 합니다. 헌병대장이 당황했습니다. 준장님, 그건 육군 관할 아닙니까? 합동 훈련입니다. 이미 위에서 승인받았어요. 오늘 오후 2시에 의무대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장민혁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권한과 위세 앞에서 아무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1시 의무대에는 갑작스러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헬기 소리 들렸어요. 뭔가 큰일 났나? 저기 봐요. 군 경찰이 들어오고 있어요. 곽태성은 창밖을 내다보며 당황했습니다. 공군 헬기 2대가 부대 운동장에 착륙하고 있었고 무장한 헌병들이 우르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 상황이야? 대대장실로 급히 달려간 곽태성은 더욱 놀랐습니다. 장민혁 준장이 직접 와 있었던 것입니다. 준장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긴급 감찰 훈련입니다. 모든 간부는 즉시 집합하세요. 장민혁의 차가운 목소리에 곽태성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오후 2시 의무대 강당에는 모든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장민혁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지금부터 특별 감찰을 실시합니다. 최근 발생한 장하은 중위 사건에 대해 전면 재조사가 들어갑니다. 곽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모든 관련자는 개별 면담을 받게 됩니다. 거짓 진술이나 증거 은닉이 발각될 경우 군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입니다. 그 순간 장도연이 강당 뒤쪽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혁아, 복구 작업이 끝났어. 장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장님들, 혹시 복구된 게 뭡니까? 대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도연이 노트북을 열고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회식 당일 밤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의 보안 카메라 영상입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했지만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영상 속에는 곽태성이 하은을 억지로 끌고 가는 모습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곽태성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장중이가 술에 취해서 넘어질 뻔해서 부축한 겁니다. 부축이라고 했나? 장도연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부축인가요? 영상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곽태성이 하은을 창고 쪽으로 끌고 가는 모습, 그리고 하은이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의무대 인근 편의점 보안 카메라에서 복구한 것입니다. 삭제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인근 상가의 카메라는 놓쳤군요. 곽태성이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때 강당 정문이 열리며 장세준이 들어왔습니다. 육군 소장의 위엄이 강당을 압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었는지 모두 파악했습니다. 장세준이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허위 진술서, 조작된 목격자 증언, 그리고 증거인멸까지 이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곽태성과 관련 간부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곽태성 대위, 당신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 했습니다. 장세준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이 아닙니다. 조직적 은폐와 증거 조작까지 동반된 중대 범죄입니다. 장민혁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관련자 전원은 군 수사기관에 인계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군법회의에 회부될 것입니다. 곽태성이 마지막으로 발악했습니다. 이건 사적 복수 아닙니까? 장군 가족이라고 이렇게 권력을 남용해도 되는 겁니까? 장세준이 곽태성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복수라고 했나? 아니다. 이것은 정의다. 그 순간 강당 밖에서 헌병들이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곽태성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다른 간부들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장도연이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군복은 범죄를 숨기는 도구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상징이어야 합니다. 삼형제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국방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육해공 3군의 장성급 장교들이 동시에 움직인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장세준 소장이 의무대에 감찰단을 파견했다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해군 첩보부와 공군 특임부대까지 개입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서류를 뒤적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은이라는 중위가 누구죠? 장세준 소장의 여동생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구금된 곽태성은 변호사와 면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위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직적 은폐와 증거 조작까지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상대방이 장군 가족이라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이 사건은 군 전체의 신뢰성 문제가 되었어요. 상부에서도 예사롭게 보지 않을 겁니다. 그 시각 의무대에서는 관련 간부들이 하나씩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김중희와 박중희는 이미 진실을 털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곽 대위가 미리 우리를 불러서 입맞춤을 시켰습니다. 장중희 님이 평소에 이상했다고 증언하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부대 분위기를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조사관이 차가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장하은 중위가 상급자를 폭행했다는 진술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말이군요. 네, 죄송합니다. 오후 2시 병원에서는 하은이 형들과 면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붕대를 푼 하은의 왼쪽 눈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오른쪽 눈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이제 다 끝났어. 걱정하지 마. 세준이 하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제가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도연이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미안해.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동안 모르고 있었으니까.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들 사실 저 군복을 벗으려고 해요. 삼형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그런 생각을 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계속 군복을 입고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 시선도 부담스럽고 민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은아, 내가 포기하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어. 다른 여자 장교들에게. 하지만 세준이 하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둘게. 그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날 저녁 국방부에서는 곽태성 측 변호인단이 찾아왔습니다. 장관님, 이번 사건을 내부 징계로 처리할 수는 없을까요? 무슨 소리입니까? 곽 대위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원한다면 국방부 장관이 펄쩍 뛰었습니다. 합의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장세준 소장 가족이 특혜를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관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특혜라고요? 이건 정당한 수사입니다. 하지만 곽태성 측은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도 장군 가족의 권력 남용이라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장세준은 정복을 입고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장관님, 저는 개인적 복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군복이 죄를 덮는 도구가 되는 순간 이 군은 썩는 겁니다. 장세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3년간 의무대에서 발생한 성희롱 및 폭력 사건 목록입니다. 장관이 서류를 받아보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았다고요? 모두 내부 징계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은이 사건도 똑같이 묻혔을 뻔했고요. 장세준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이 군이 정말 국민을 지키는 군입니까? 아니면 범죄를 숨기는 조직입니까? 같은 시각 도연과 민혁은 군법회의 준비를 위해 검찰과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준장님들,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상대 측에서 계속 합의를 요구하고 있어요. 도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민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론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진실이 중요한 거죠. 오후 3시 하은은 병실에서 결심을 굳혔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형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빠들, 저 결정했어요. 뭘 결정했는데? 군복을 벗지 않을 거예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세준이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 그 사람들 처벌은 끝까지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주세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끝까지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무너지고 싶지는 않아요. 그날 밤 삼형제는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하은이가 저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물러설 수는 없지. 당연하지. 이제 시작이야. 민혁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곽태성과 관련자들은 반드시 법정에 세울 거야. 그리고 군 전체의 시스템을 바꿀 거야. 세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하은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군을 위해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삼형제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군복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정의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고. 일주일 후 국방부 대회의실에는 전례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육해공 3군의 장성급 장교들과 국방부 고위 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장세준이 정복을 입고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장도현과 장민혁이 차례로 입장했습니다. 삼형제가 동시에 나타나자 회의실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장세준이 마이크 없이도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군은 얼마나 많은 진실을 덮어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로 둔갑당했습니까? 박문석 국방차관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장 소장님,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하셨습니까? 장세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개인적인 감정입니까? 장도연이 일어서서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3년간 각 부대에서 발생한 성희롱, 폭력 사건들의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총 278건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서 제대로 처벌받은 경우는 단 12건, 나머지는 모두 내부 징계 또는 무혐의로 처리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충격적인 숫자였습니다. 장민혁이 다음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피해자들의 후속 상황입니다. 이 중 60%가 전역을 택했고 30%가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갔습니다. 원래 부대에 남은 경우는 단 10%뿐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키려는 군의 모습입니까? 장세준이 회의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지키는 군인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동료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박문석 차관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장 소장님, 하지만 모든 사건을 공개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군의 위신도 생각해야 하고 국민들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박문석은 계속해서 회피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은 이해하지만 이런 개별 사례로 전체 시스템을 뒤흔드는 것은. 장도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개별 사례라고 하셨습니까? 278건이 개별 사례입니까? 박문석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단지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게 덮어버리자는 말입니까? 박문석이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덮어버리자는 게 아니라 좀 더 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하는 방안을. 장도연이 또 다른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곽태성 사건 이후 각 부대에서 제보된 유사 사건들입니다. 단 일주일 만에 31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장민혁이 마지막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군 전체의 신뢰도 조사 결과입니다. 특히 여성 장교들의 군 생활 만족도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그래프는 참담했습니다. 여성 장교들의 군 신뢰도는 겨우 20%에 불과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장세준이 준비해온 제안서를 꺼냈습니다. 첫째, 모든 성희롱 및 폭력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설치합니다. 둘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합니다. 셋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합니다. 장도연이 이어받았습니다. 넷째, 모든 사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장민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섯째,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제안들이었지만 지금까지는 실행되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이때 한 대령이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군의 기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장세준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강이라고 하셨습니까? 범죄를 덮는 것이 기강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럼 무엇입니까? 약한 사람을 짓밟는 것이 기강입니까?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 기강입니까? 장세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진정한 기강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곽태성의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소식이 있어서 국방부 장관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곽태성 대위가 모든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범들도 모두 자수하겠다고 합니다. 장도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말하는군요. 변호사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곽 대위가 장하은 중위님께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합니다. 사과라고요? 장민혁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사과라고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장세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반성은 처벌을 받고 나서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저 겁이 난 것뿐이죠.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하은이 들어왔습니다. 왼쪽 눈에는 아직 안대를 하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장하은 중위입니다. 그리고 저는 피해자입니다. 하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로 인해 군복을 벗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군복이 범죄를 숨기는 도구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상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은이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은이 저는 장하은 중위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박문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실제 피해자가 직접 나타나자 그의 모든 회피적 논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은이 발언을 마치자 박문석은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뒤쪽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장영숙이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들어섰습니다. 국방부에서 특별히 시민대표 자문위원 자격으로 초청한 것이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장영숙에게 집중되었습니다. 7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30년간 교장으로 근무했던 그녀의 위엄은 여전했습니다. 제가 장하은 중위의 어머니 장영숙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육자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어머니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숙이 회의실을 둘러보며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딸이 군복을 입고 받은 건 명예가 아니라 상처였습니다. 그 군복 아래 숨겨진 멍든 자국들을 보았습니다. 몇몇 간부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상처보다도 진실이 왜곡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했다는 것입니다. 장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어머니들이 딸을 군대에 보내는 것은 나라를 지키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상처받으라고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이제 부디 누군가의 딸들이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국방입니다. 그리고 이 군이 진정으로 국민을 지키는 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하은의 말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장세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과거처럼 덮고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변화를 만들 것인지. 국방부 장관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장 소장님들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실행입니다. 장세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2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는 전례 없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곽태성과 공범들에 대한 군법 재판이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방청석에는 수많은 군 관계자들과 언론진, 그리고 비슷한 피해를 당했던 여성 장교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곽태성이 수갑을 찬 채로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2달 전에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야윈 얼굴과 초췌한 모습이 그간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곽태성, 당신은 폭행, 성추행, 증거인멸, 허위진 술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합니까? 판사의 질문에 곽태성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이어서 증인으로 나선 동료 간부들도 하나같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곽 대위가 미리 우리를 불러서 거짓 증언을 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장중희 님이 평소에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진술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대 보호 차원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조직적인 은폐 작업이었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하은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왼쪽 눈의 시력은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증인은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법정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이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회식에서 곽태성 대위의 부적절한 행동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저를 식당 뒤편으로 끌고 가서 하은의 증언이 계속되는 동안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그녀의 담담하면서도 용기 있는 증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눈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상처는 진실이 왜곡되고 제가 가해자로 둔갑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곽태성이 고개를 들어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참회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장중희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하은은 곽태성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과보다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후 4시 판사가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곽태성에게 징역 3년과 불명예 전역을 선고합니다. 공범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강등 처분을 내립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원 앞에서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하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장하은 중위입니다. 그리고 저는 군인입니다. 끝까지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늘 이 판결은 단순히 개인의 복수가 아닙니다. 우리 군이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은의 목소리가 점점 힘이 실렸습니다. 내가 다시 군복을 입게 된다면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정의 때문이어야 합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중위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계속해서 군인으로 복무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에 힘쓸 것입니다. 그 순간 세준, 도현, 민혁이 하은 뒤에 나타났습니다. 삼형제는 정복을 입고 있었지만 이제 그 군복은 예전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의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세준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군복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정의의 상징이어야 합니다. 도현이 이어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급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군인이 존중받는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민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군복은 정의의 상징입니다. 한 달 후 국방부에서는 특별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장영숙이 군 사상 최초로 국방부 여성인권보호자문위원회 초대위원으로 위촉된 것입니다. 위촉식에서 장영숙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제 딸이 당한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여성 군인들이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자리에는 하은도 함께 있었습니다. 왼쪽 눈의 시력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위촉식이 끝난 후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은아, 정말 고생 많았어. 어머니가 하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세준이 하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보여준 용기 덕분에 군 전체가 변하고 있어. 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군대가 될 것 같아. 민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은아, 내가 우리의 자랑이야. 저녁이 되어 하은은 혼자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의무대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휘관이 부임했고 투명한 신고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동료들이 하은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중위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덕분에 우리 부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정말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은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장하은, 넌 해냈어. 이제 진짜 군인다운 군인이 될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전국의 여성 장교들로부터 감사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중위님 덕분에 희망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군복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하은은 다짐했습니다. 이제 군복은 진정으로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고, 그리고 자신은 그 상징에 걸맞은 군인이 되겠다고. 그로부터 한 달 후 하은은 새로운 보직을 받았습니다. 국방부 신설군 인권보호센터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중위님, 정말 이 일을 맡으시겠어요? 쉽지 않을 텐데.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하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잖아요.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새 사무실 문패에는
군 인권보호센터 마이너스 장하은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은은 그 문패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첫 업무를 시작하며 하은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군대도 바뀌는 중이다. 하지만 바꾸는 건 결국 우리야. 창밖으로는 새로운 여성 장교들이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하은은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군복이 정의의 상징이 될 수 있을 거야. 육해공 장군 삼형제의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포기하지 않았던 한 명의 용감한 여성 장교가 있었습니다.